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게 그 사업 타당성 관련된 민간의 어떤 사업 타당성 분석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심플하게 아니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하면 되잖아 이건데, 문제는 편익이 지금 시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발생하는 거니까 그걸 현재로 디스카운트 해야 된다. 그거 그래서 현재 가치로 바꿔서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치법과 관련된 여기서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요거를 제로로 만드는 분모의 이자율이 있죠. 만드는 R을 이게 사업 내부에서 발생하는다 해서 IRR 이렇게 합니다. Internal Rate of Return 이렇게 표현해서요.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보시면 사업 B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 여기까지는 플러스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잖아. 이거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선 알 수는 없지만 플러스랑 마이너스 그 사이에, 그러니까 15에서 20% 여기 사이에 내부 수익률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업 A는 어떻게 돼? 아니 R이 여기 보시면 20% 될 때까지도 계속 사업이 플러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뭔가 20%보다 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봤을 때 사업 A와 사업 B 보면 어디에 내부 수익률이 더 크겠어? A가 훨씬 더 큰 거 알 수 있죠. B는 여기 나와 있는 15와 20 사이일 것이고 A는 아직 다 플러스니까 더 커졌을 때 마이너스로 바뀌겠구나. 전환되는 그 값이 20% 이상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 그림 있는 거 있잖아요. 요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이 사업이 두 개가 다른 게 이렇게 있어요. R이라 하고 여기가 이제 순편익에 대한 순현재가치 이렇게 나타낸 거야. 편익과 비용에 대한 현재가치를 뺀 그 값입니다. A사업 가만히 보니까 A사업은 파랑으로 돼 있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A사업에 대한 순 현재 가치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첫 번째 뭘 알 수 있냐면 요게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고 로라고 할까요? A사업의 내부 수익률. 왜냐면 순 현재 가치가 제로가 되는 점, 그때 R이 내부 수익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로잖아.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요렇게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자, 이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검은 색깔로 했습니까? B사업은 요렇게 있어. 요렇게 순 현재 가치 요 값이 여기가 제로 아니야? 요거보다 작을 때는 여기 보시면 플러스고 여기일 때는 마이너스고 요렇게 돼 있네. 그래서 요게 B사업에 대한 내부 수익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냥 가상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냥 여기가 만약에 5%라 할게. 5%. 여기가 7%라고 할게요. 7%. 그러면 B사업은 내부 수익률이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6%. 자, 요거는 만약에 9%라고 할게. 9%가 되었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뭐 10% 이렇게요. 자, 요거에 이제 많은 정보가 반영돼 있습니다. 요 같아지는 부분 가상적으로 한번 해보면 이거 3%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우선 사업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예시 R이 만약에 2%라고 합시다. 2%라면 자, 순 현재가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도 2%면 여기야. 밑에서 보면 플러스잖아. 그쵸? 그래서 순 현재가치 A도 0보다 크고 순 현재가치 B도 0보다 크고 둘 다 0보다 커요. 그치? 여기 보시면 B는 사업이 이렇게 돼서 6%가 넘어가야지 마이너스가 되고 6%면 제로고 6% 이전이면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사업 타당성이 있고,
내부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부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그냥 게임이 끝난 거야. A가 9%고 B가 6%니까 그걸로 끝난 거죠. 그래서 IRR법에 따르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의 내부 수익률이 B보다 크니까 이므로 그냥 A를 선택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그냥 깔끔하게 그냥 바로 나와버리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순현재가치법은 이게 이제 사업할까 말까 이렇게 보는 건데 이때는 둘 다 타당성이 있고 이제 어느 게 더 크냐 하면 이제 규모까지 가야지. 여기 3%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3%. 3%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둘 다 0보다 큰데 어떤 사업을 선택합니까? 그러면 여기 2%일 때는 여기 점점점 하면은 파랑이보다 검정 색깔이 크잖아. 검정 색깔이 B 아니겠습니까? B. 그러니까 둘 다 큰데 둘 중에 더 큰 거 얘를 선택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R이 만약에 3%야. 이건 값이 똑같지. 3%라면 여기는 A와 B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비교를 할 수가 없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동일하고요. 자, 만약에 5%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5%라면 여전히 둘 다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커. 근데 어느 게 더 큽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B보다는 요거 파랑이 A가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볼까? A가 더 커요. 아이고. A가 순 현재 가치가 A가 더 커요. 가치가 A보다 크고 B보다. 근데 이게 둘 다 0보다 크지. 그러니까 둘 다 사업 타당성은 있는데 야, 둘 중에 뭘 해? 하면 A 하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만약에 여기 7%면 어떻게 돼? 7%면 7%면 이제 여기다 하나 더 할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할 것 같지는 아닌데 그냥 써봤어요. 라면 자, 여기 A는 0보다 커 사업 타당성인데 B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음수니까 그냥 사업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는 0보다 큰데 B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요거는 0보다 크니까 A는 사업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B는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뭐 그렇게 따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부 수익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부 수익률에 따랐을 때는 요 R이 이제 기회비용인 거야. 그래서 R, 은행에 예금했을 때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보다 크게 되면은 그 사업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또 이왕이면 내부 수익률이 높은 거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배정하면 되겠고요. 네, 그 정도 체크하시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니 내부 수익률 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 년도, 2차 년, 2년 후 그렇게 되면 R의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미지수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2년간 발생하는 사업이 있어. 바로 있고 1년 후, 2년 후. 그러니까 이거 거의 3년간 되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로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제로로 만드는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게 진짜야? 중근 빼놓고는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 계획의 크기를 반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밑에 각주 3번에 넣어놨는데 아니 댐 A 사업이 있고 B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다음 안 되나? 네. 다시 볼게. 자, 두 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A 사업과 B 사업 이렇게 있단 말이지. 순편익을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편익에 대해서 편익의 현재 가치랑 그리고 약간 비용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A 사업은 이렇게 14, 여기는 140. 근데 내부 수익률로 따지면 어느 게 커? A가 크잖아.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그냥 퍼센티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률 자체는 거니까 만약 어떤 사업이 A 사업인데 이렇게 20%란 말이야. 이만큼을 먹었다 합시다. 근데 B 사업은 사업 덩어리가 되게 큰 거야. 그래서 얘는 10%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A 사업이 B 사업보다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B 사업이 더 나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부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A가 B보다 크니까 A 사업이 더 사업 타당성이 있어요. 0.261 이거니까 한 2% 여기 0.26이 26%. 그래서 여기 B 사업은 0.195 이렇게 하니까 A 사업이 훨씬 더 내부 수익률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땐 절대적인 금액의 규모 그걸 따지면 B 사업이 한 10배는 더 큰 사업이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사이즈까지는 반영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뭐 내용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다음 세 번째. 자, 편익 비용 비율법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편익 비용 비율법은요, 그냥 비율로 나타내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네, 그 내부 여기 보시면 현재가치법하고 사실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BC 레이시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사업 타당성이 있습니까? 할 때는 0이 아니고 당연히 1이어야 돼. 1. 그래야지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사실 똑같은 얘기잖아.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에 대한 현재가치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커야지. 얘는 0보다 커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1이 넘기면 편익의 현재가치랑 비용의 현재가치가 순현재가치라고 했어. 얘가 0보다 커야지. 그러니까 사실 요거랑 요거랑 같은 맥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큰 경우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치법과 내용상 같아요. 자, 그 특징은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일 때는 비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황 봅시다. 투자계획 U가 있고 V가 있습니다. 현재가치로 평가한 편익이 U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다 해볼게. U는 편익에 대한 현재가치가 얼마입니까? 거기 보니까 250, 비용은 100. 그래서 얘가 250, 비용에 대한 현재가치가 100. 그럼 이거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돼? 2.5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다음 V라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은요. 거기 보니까 편익이 200이고 비용이 1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편익이 200이고 그리고 비용이 100. 그러니까 이때는 계산하면 2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비용 편익 비율법에서 둘 다 1보다 크기 때문에 다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가 숫자가 더 크니까 우리는 U가 더 낫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입 대비 가성비가 더 큰 거죠. 자, 그런데 돌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내가 U라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40만 원이라는 피해라고 할게요. 피해가 발생했어. 우리가 요거 사업을 할 때 40이라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늘상 이런 것들이 약간 재량적인 영역이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결과를 좀 약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밑에 평가 보시면 아니 이거 피해이기 때문에 야 이거 비용이 증가한 거 아니야? 이거 비용의 증가로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이게 100이 아니고 14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야, 편익이 감소한 거지? 이렇게 우리 외부성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야 편익이 감소한 거지 감소로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250이 아니라
40을 뺀 210 이렇게 됩니다. 편익의 감소로 하면 21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2.1이 돼가지고 V보다 얘가 훨씬 더 사업 타당성이 높아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할 때 비용의 증가로 간주하면은 분모가 140이 돼버리기 때문에 1.79가 돼. 그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모르는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피해가 이거 편익의 감소로 볼지 비용의 증가로 볼지에 따라서 비용 편익 비율법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특성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민간에 삼성이나 현대에서 어떤 사업을 할까 말까 할 때 사업 타당성 분석 한 3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고, 도서관에 가보면 뭐 비용 편익 분석법 이런 것도 뭐 책도 나와 있고 뭐 그래요. 사실 뭐 현실에서는 공공투자 사업 같은 거 할 때 이제 되게 중요하긴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하나 더 추가시키려고 합니다. 제목에 보시면 공공부문의 비용 편익 분석 요거를 얘기하려고 해요. 민간의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특수성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특수한 뭐 차이가 있어? 예,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목표가 좀 여러 가지입니다. 복합적인 목표. 그래서 민간 기업은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딱 부러지는 건 아니야. 목표가 공공의 이익 이런 거잖아. 목표가 약간 복합적이야. 둘이 뭉실한 거죠, 결국은. 복합적 국민의 행복 이런 건데 이렇게 추상적이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뭐 독점이거나 뒤에 뭐 좀 하긴 하는데 조세가 부과되거나 실업이 존재하거나 시장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 그때 편익과 비용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있고 이 할인율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이론 외부성이 있으니까 좀 뭔가 민간이 야 그 사업 타당성 없어 접어야 될 것도 좀 가능한 한 이론 외부성을 고려하게 되면 해야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좀 반영해서 결국은 요거야. 그걸 반영해서 사회적 할인율을 좀 낮춰서 사업 타당성을 높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러 가지 목표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목표가 여러 가지라고 했는데 박스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목표들을 가지고 공공사업을 수행한다라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있나 한번 볼까요? 자, 국민들은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려면 돈이 많으면 뭐해? 소비할 그게 있어야지. 돈이 많은데 물건 사러 갔는데 슈퍼에 물건이 없어. 사과나 이런 라면도 없어. 그럼 뭐야? 돈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충분한 소비를 증대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후생으로 연결되는 거야. 소득 재분배, 또 산업 발전의 기반, 고용, 일자리 만들고 경제 자립도의 제고, 가치 욕구,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외부성 얘기야, 외부성. 그래서 그냥 참고로 다시 보세요. 공공사업 할 때 편익할 때요. 금전적 편익 같은 거는 상대 가격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한 편익이 아니에요.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살짝 넣어놨는데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이득 보고 누군가는 손해되고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재분배될 뿐이지 그 사회 내에서는 뭐 변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 편익은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모든 게 다 그렇지. 상대 평가할 때는 누구는 기쁘고 누구는 슬프고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쇄돼서 쌤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직접적, 간접적, 유형적, 무형적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목표에 대해서 봤고 나머지들은 이제 뒤에서 더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편익과 비용의 평가 기준 이렇게요. 이 두 번째지. 여기 편익과 비용의 그 차이 평가하는 거 그걸 얘기하려고 해. 목표 봤고요. 그 다음에 편익과 베네핏과 그리고 코스트 요거를 이제 좀 측정을 해야 되는 거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 우리가 뭔가 이걸 얘기할 때 기준을 잡을 때 편익과 비용 이런 거 할 때 언제나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가격을 가지고 기준으로 잡습니다.
평가 시 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기준이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 가격이 좀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가격이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잠재 가격이라 이게 진짜 가격이야. 섀도우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재 진짜 가격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내가 나온 성적이 진짜 나의 잠재력을 반영하는 거다. 예를 들면 IQ 테스트 했더니 그게 높을수록 진짜 나의 잠재력을 반영하는 거다. 그러면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죠. 그냥 IQ 테스트 하나만 해가지고 대학 가는 것도 그걸로 하고 회사 취업도 그걸로 하고 이래버리면 되는데 그 시장에서 평가된 수치화된 그 측정 지수가 나의 잠재력과 이게 같으면 의미가 있으면 같게 되면은 그냥 더 심플한데 명확한데 다른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좀 잠재력을 얘가 완전히 반영을 하지 못하네. 그럼 뭔가 이걸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걸 반영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민간에서 시장에 맡겼을 때는 저 가격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해가지고 잠재 가격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놔둬 그럼 알아서들 해결돼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약간 복합적인 뿐만 아니라 공공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공공사업은 시장에 가격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좀 왜곡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adjusted 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게 되는 가격 요거를 반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정하는데요? 그걸 보시면 되는데 우선 독점인 경우가 있어. 독점. 자, 이건 뭐냐면 여기 얘랑 비슷해요. 독점도 그렇고 조세가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괴리가 발생한다. 시장이 실패한 거잖아.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면 독점 이게 시장 실패잖아. 아니면 우리가 텍스를 부과해. 텍스를 부과하면 이것도 정부가 생산자가 내는 가격과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이게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세도 시장을 왜곡시키는 거잖아.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상황이 지금 다시 얘기하는데 시장 실패가 생기는 거야. 시장 실패가 생기기 때문에 야 기존에 그냥 시장에서의 가격이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니까 야 그걸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데 우선 조세 파트 볼게요. 자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공공사업 아파트를 짓거나 하는데 트럭을 구입합니다. 근데 대당 3천만 원을 주고 10대 트럭을 구입을 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소비자 가격이 그냥 500만 원에 물품세가 포함이 돼 있어. 이거 3천만 원짜리인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세금을 때리는 주체가 누구야? 정부잖아. 어차피 500만 원 세금 때리면 그게 자기한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3천만 원짜리 트럭을 구입했을 때 나는 어차피 세금 때려가지고 2,500만 원? 그것만 주고 산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가격은 소비자 가격은 3천만 원인데 여기 세금이라는 텍스가 들어가 있으면 야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 얼마 주고 산 거로 봐야 돼? 3천만 원이라고 주고 산 걸로 봐야 돼? 어차피 500만 원만큼 세금 거두니까 2,500만 원이야? 네, 그렇게 괴리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때리게 되면 원래 생산자의 가격은 2,500이야. 근데 이제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격은 세금을 더한 그거니까 소비자 가격 3,000입니다. 이렇게. 그럼 근데 이 괴리인 텍스가 정부한테 들어오니까 아니 정부는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아니 어차피 세금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이거 500을 뺀 2,500을 가격으로 해야 돼? 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면요. 정부의 이러한 공공사업에 대한 활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면 돼. 밑에 1번, 2번 나와 있어요. 정부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생산량을 증가시켰어. 그럼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 성격을 지니는 거잖아. 생산자로서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Q가 증가시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시 정부가 트럭을 구입을 해서 집을 짓고 해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러면 생산, 투자 역할을 한 거니까 생산자 가격인 2,500으로 하면 되겠고 아니면 정부가 사업을 벌렸는데 생산량이 그대로야. 그대로.
이거 뭐야? 소비하는 거랑 비슷하잖아. 소비자가 뭐야? 생산된 거에다가 뭔가 가치를 더 생산해서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소비해서 소진해서 없애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비자와 같은 역할을 한 거야. 정부가. 예, 그렇게 되면 소비자 가격인 3,000을 집어넣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만 보세요. 자, 독점도 마찬가지야. 독점도. 자, 우리가 독점을 하게 되면 생산자 가격에 해당하는 게 MC 아니겠습니까?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 소비자 가격 그냥 P라고 할게. 소비자는 독점일 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게 됩니다. 독점 기업이 마진을 더 붙여서 이렇게 P가 당연히 더 크겠지. 이것도 같은 맥락이야.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여기 나와 있는 생산자 가격에 해당하는 한계 비용을 적용하고요. 생산량이 그대로면 소비하는 역할과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 소비자 가격인 P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거 있지. 1번. 우선 요거를 잘 보시고 P가 MC보다 크다. 그 다음에는 생산량이 증가했냐? 증가하지 않고 예전 수준 그대로냐? 그래서 증가했으면 투자 성격이니까 한계 비용. 그리고 예전 수준 그대로면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가격에 해당하는 P를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증가한 게 완전히 증가한 건 아니고 완전히 증가가 제로가 아니고 중간쯤 되면 어떻게 하는데 그럼 약간 가중치를 더해서 가중평균 하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스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 자, 편입과 비용을 평가하는데 시장 실패가 발생했어. 그 중에서 가격과 잠재 가격 왜곡이 되는 건데 주로 독점, 조세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또 경제 상황이 실업이 발생한 거시적인 시장 실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 한번 볼게요. 이거 지울게. 아니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기본적으로 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니면 삼성건설에 다니고 있었다 합시다. 자, 이쪽 나오세요. 정부가 공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좀 와서 정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공무원으로 공공사업으로 이렇게 오세요 하려고 해. 그러면 공공사업에 올 때 돈을 얼마 줘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회사에서 연봉을 4천을 받고 있었다 그러면 정부 일을 하러 오게 되면 4천은 줘야 오지 않겠습니까? 안 주면 왜 가? 뭐 그냥 뭐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4천이라는 임금을 받게 되면 이 근로자를 공공사업에 채용했을 때 4천은 줘야 돼.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가 좋고 사람들이 다 취업했을 땐 상관없는데 엄청난 경기 침체 상황으로서 경기 침체가 심화되어 많은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 할게. 그래서 실업자가 뭐 되게 많아요. 실업자가 엄청 많아 이렇게. 그럼 100명의 사람을 뽑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 줄 때는 4천 이상 주면 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뭐 반반 데려온다 할게. 여기 있는 사람은 사실 기회비용이 4천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회비용만큼은 줘야 되는데 이미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오면서 4천을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기회비용이고 그만큼을 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회비용이 4천보다는 어떻게 해요? 4천보다는 작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상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채용한다. 이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앞에서 여기 파란 색깔도 마찬가지인데 심각한 불황이 이렇게 있어서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굉장히 만연돼 있으면 4천보다는 작게 줘도 되고요. 만약에 비자발적 실업이 없어 전부 다 지난번에 봤던 정부 부분이 팽창되면서 민간 부분을 구축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받는 만큼은 줘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실업 상태가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임금이 기회비용이 아니고 실업 상태가 만연돼 있으면 요 임금
기회비용은 임금보단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당신은 얼마만큼 줘야지 일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 여가에 대한 가치. 그게 이제 유보임금이라 하거든. 그 유보임금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저요 월급 좀 작아도 연봉 좀 작아도 그냥 일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경기가 되게 호황이야. 그렇게 되고 침체가 아니야. 그럼 내가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돼. 유보임금이라는 게 마음속에 리저브하는 거야. 요구하는 임금이야. 그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러한 게 이제 첫 번째. 베네핏과 코스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요게 있고요. 목표가 복합적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 변화 시 요거 한번 볼게요. 아니 우리 지금 스토리가 그거야. 야 가격을 책정할 때 야 민간 부분에 있는 방법을 쓰면 되잖아. 민간의 시장이 잘 작동되면 야 가격이라는 거 거기에 많은 정보가 다 있고 보이지 않는 손같이 되는 거니까 가격 가지고 기회비용을 반영하니까 하면 되지. 근데 공공 부문을 접목했을 때는 그 가격이라는 게 기회비용을 그대로 반영하진 않는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목표가 복합적이거나 요런 왜곡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또 문제는 가격이 변화했어. 그럼 변화 전에 가격으로 할 거야? 변화 후에 가격으로 할 거야? 그 얘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 쌀농사 관련해 가지고요. 관계 사업을 정부가 했어. 여기 보니까 관계 사업을 통해서 쌀 가격에 이게 MC가 밑으로 내려갔어.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럼 가격이라는 거에 할 때 이게 편익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야 가격 이걸로 하지 말고 약간 좀 이론상 얘기하는 건데 이거 이 사다리꼴 음영 처리한 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자가 얻게 되는 편익을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 이 면적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거야. 물론 이걸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지. 그래가지고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이렇게 사용하더라.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요거 시장 가격이 변화 시 요게 이제 하나. 두 번째는 아니 앞에는 가격이 있긴 있는데 이게 잠재적인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왜곡됐기 때문에 막 조정하려고 했어. 근데 두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없어. 가격이 없어. 가격이 있어야지 뭐 그걸 가지고 좀 왜곡됐으니까 조정할 텐데 아예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뭐가 있을까? 거기 보시면 시간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으면 뭐 글쎄 나중에 있을래나? 뭔가 시간을 사고 파는 게 있으면 내가 시간을 사면 딴 사람들은 시간이 1초, 2초, 3초 이렇게 빨리 가는데 나는 천천히 가는 거야. 1초, 2초 뭐 이렇게 시간을 사는 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시장은 없죠.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 신의 영역인 것 같고. 다음 두 번째 생명. 그치. 아니 생명이나 시간이나 비슷한 거긴 해요. 생명을 연장하거나 뭐 이런 것들 이걸 사고 파는 거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데 여러 가지 무형의 편익이긴 한데 어떻게 측정할 건데 이것도 이제 대안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고요. 시간이라는 것은 이거야. 우리 임금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간 사람마다 다르죠. 지금 상황과 또 기말고사 기간과 내가 아주 무슨 뭐 시험에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의 그 시간의 소중함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버스 전용차로 이런 게 당연히 생겼는데 이게 없을 때랑 같이 비교하는 거야. 버스 전용차로가 이렇게 생겼어. 공공사업으로.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가치는 뭐 서울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그러면 서울 시민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뭐 한 30분 세이브 시켰다. 이렇게 30분 세이브 시켰어. 이렇게. 그러면 시간당 만약에 이 사람이 10만원 번다라고 하면요. 30분에 절약 이렇게 되면 출퇴근 시간 합쳐서 30분이나 할게. 그러면 5만원에 매일매일 이득이 되겠지.
거기 하루에 한 달에 출근이 뭐 20일 한다 그러면 나한테 이만큼의 시간 절약해서 이게 나의 편익을 증가시킨 거야. 시간을 단축시켰으니까. 뭐 이걸 이용하는 서울 시민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100만 명이다 그러면 이 버스 전용 차로의 어떤 편익에 대한 가치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한 사람당 얼마씩 시간이 절약됐나? 그 하루 이득 그걸 이제 한 달 그럼 이제 그 서울 시민, 수도권 시민 다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 뭐 또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그 정도 보세요.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률에 절약된 시간의 크기를 곱해가지고 편익을 계산하고요. 자, 생명의 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근데 그냥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원래는 뭐 요때 사망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잘못돼서 저승사자가 잘못 데려와서 요때 죽었다 할게요. 원래 이때 리타이어를 해야 되는데 일찍 은퇴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계속 다녔다라고 하면은 벌 수 있는 돈이 있잖아. 이만큼. 역시 우리가 현재 가치로 나타내서 이 돈을 다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목숨값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돼? 그렇지만 뭔가 보험회사나 보상을 할 때 뭔가 기준 어떻게 측정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측정합니다. 당연히 과소평가 가능성이 많지.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고액연봉자가 아니라 뭐 실업자다 그러면 그러면 돈벌이가 별로 녹록지 않으면 생명의 가치도 그러면 별거 없는 경시돼야만 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이런 걸로도 완벽하진 않지만 측정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 사람의 나이가 뭐 40대다 그러면 40대 일반적인 사람들이 버는 소득을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간주할 수 있겠죠.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지불이사 접근법 우리 전에 환경할 때 얘기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willingness to pay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 생명 거기 보시면 무형의 편익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 시대가 개막된다고 하는데 이 편익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편익이 있을 수 있어. 편익.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뭐라고? 우주 탐험 프로그램이 있어. 우주 로켓을 우주선을 쌓아 올려서 우주 탐험에 대한 프로젝트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건 가성비를 따질 게 아니라니까. 당연히 가성비는 마이너스 더 떨어지겠지. 비용이 더 크겠지. 근데 이 우주 탐험은 뭐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민족 다른 나라가 할 수 없어. 우리나라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게요. 원래 그렇게 뭐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이건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기말고사 넘어갈게요. 기말고사. 기말고사도 무조건 봐야 되는 거잖아. 이걸 비용을 따져가지고 야 이거 이번에 긁는 것 같아. 그냥 에휴 기말고사 넘기고 이게 아니고 그냥 봐야 되는 거면 아무튼 좀 다른 얘기지만 이거 그냥 해야 돼. 그냥 반드시 그냥 해야 돼. 의무야 의무. 당위야 당위. 해야 돼. 우주탐험. 이건 어떻게 된다?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편익 따질 게 아니야. 뭐다? 그냥 해야 되니까 비용을 최소화하는 걸 찾는 거야. 방법 중에서.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용 편익 분석은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서 양쪽의 밸런스를 맞추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됐어. 그냥 무조건 해야 돼.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아? 비용 최소화 방법을 찾게 되고요. 이거를 무형의 편익을 평가하기 힘든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비용 효율성 분석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케이 이해돼 있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비용이 가장 최소화되는 거 선택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도적인 왜곡 평가의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의도적인 요게 이제 문제지. 그러니까 어떤 공공사업을 할 때는요, 뭐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것저것 공공사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풀리기 현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고용 창출 효과 이런 것도 있고요. 편익을 2번, 3번 중복해서 계산하기도 해. 그럼 이제 편익이 부풀려져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아니면 예를 들면 거기
뭐 그냥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만 볼게. 아니 어떤 일하는 사람한테 임금을 줬어. 임금은 어떻게 비용입니까? 이 주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돈을 벌었으니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겁니까? 비용으로 봐야 되거든. 근데 야, 이 근로자들이 일을 했으니까 가치를 창출해서 받은 거니까 이 좋아하잖아. 행복해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이것도 베네핏으로 하게 되면 양쪽 다 막 이렇게 편익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간척 사업에 대한 우리 어떤 땅 같은 거 생각해봐. 서울의 종로에 뭐 이런데 명동에 땅이 있고 지방에 외지에 땅이 있어. 왜 지방에 있는 땅보다 명동에 있는 땅, 강남에 있는 땅이 왜 비쌀까요? 왜 가치가 높을까? 뭐 땅에서 무슨 뭐가 나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땅에다가 뭔가를 했을 때 더 높은 가치를 가져다 주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강남이나 이런데 커피값이 비싸. 그럼 생각 자체가 야 거기는 왜 물건이 비싸? 커피값이나 이런 게 왜 비싸? 왜 비쌀까요? 땅값이 비싸잖아. 그게 아니고 스파게티나 이것도 커피값이 비싸니까 땅값이 비싸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커피를 비싸게 팔아도 스파게티나 스테이크를 비싸게 팔아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유도인구도 많고 하니까 비싸게 팔아도 팔리는 거야. 근데 내가 그 강원도 어디 산골짜기에다가 거기서 스파게티를 막 5만 원짜리 하면 뭐야? 아무도 안 와. 하루에 뭐 한 명 올까 말까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커피를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간척 사업을 했을 때 평가를 하게 되면 이 갯벌을 뭐 간척 사업을 통해서 막 하게 되면 그 가치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거기다 우리가 농작물을 심고 이럴 거 아니야. 그걸 팔았을 때 얻게 되는 이득. 그게 이제 땅값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한번 또 계산을 하게 돼. 그러면 이제 2번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분배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그치. 우리가 아까 첫 시간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공공사업을 했어. 그럼 그 혜택이 누구한테 가는 건가 거기까지도 그냥 봐야 돼. 그냥 이건 좋은 거야 해서 뭐 박물관도 하고 막 국립공원도 만들고 뭐 좋긴 좋지. 근데 그 혜택이 저소득층한테 좀 혜택이 많이 가냐?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오른쪽 밑에 각주에 넣어놨는데 단순한 순편익을요 그냥 단순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중치를 다르게 이렇게 부여해 가지고 이 소득 집단이 1, 2, 3, 4, 5 해서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좀 많이 가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여긴 약간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가긴 하는 거죠. 약간 이제 그런 게 자의적인 조작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게 워낙 이제 정부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이 맨날 이제 정권이 바뀌고 지자체장이 바뀌면 이 새로운 사업 우리 동네도 뭔가 축제와 이벤트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맨날 이렇게 이벤트, 박물관, 뭐 청사 이런 거를 막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공공투자 사업 관련해서 KDI라든가 야 이거 예비 타당성을 받게 돼. 그걸 통과해야지 허가가 되는데 약간 느낌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냉철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경기가 침체되고 코로나로 위기시고 뭐 정부, 지방자치단체 저쪽에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이렇게 용역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이거 통과시키는 거로 해주세요. 그럼 약간 재량의 여지에서 통과되는 쪽으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할인율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해서 그러니까 요거 왜 놔뒀냐면 길지 않은데 다음 시간에 요거 비용 편익 분석을 살짝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기말고사 범위는 대략 한 조세 앞부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